아버지,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20년 전 우리 집 가정부였어요. 맞아요. 그 집에서 저는 밥도 사람답게 못 먹었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한 은성건설 본사 건물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70층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박세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홀로 회사와 자녀들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오직 회사와 가족만이 그의 전부였어요. 아버지, 오늘 이사회 회의 결과는 어떠셨나요? 장녀 박유리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43세인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재벌가의 장녀라는 자부심이 그녀의 어깨를 곧게 세우고 있었죠. 어머니를 일찍 잃은 그녀는 집안의 여주인 역할을 자처하며 살아왔어요. 유리는 어릴 적부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 유학까지 마친 그녀는 회사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둘러싼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유리야, 앉아라. 너와 민호에게 할 말이 있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사업을 해온 그는 어떤 어려운 결정도 내려본 경험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잠시 후 둘째 아들 박민호도 들어왔습니다. 40세인 그는 누나와 달리 소심한 성격으로 늘 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살아왔어요. 어릴 적부터 형에 비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그는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회사 일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아버지나 누나에게 의존했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항상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또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장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재혼이라고요? 유리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동시에 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다. 너희 어머니가 떠난 지 너무 오래됐어. 이제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롭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이었어요. 사실 그는 지난 몇 년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적막함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유리는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예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혹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니죠? 재벌가 장녀로서 가문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격앙시켰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아버지에게 접근했지만 모두 돈 때문이었거든요. 민호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유리야, 민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인숙이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야. 내일 점심에 같이 만나자. 직접 만나보면 너희도 이해할 거다. 박 회장은 몇 달 전 우연한 기회에 정인숙을 만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그녀와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깊은 내면에 끌렸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인숙.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튿날 정오, 은성건설 본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에 박 회장 가족이 모였습니다. 유리와 민호는 긴장한 채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내부는 조용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7세로 보이는 그녀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박 회장이 그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여보, 이쪽이 내가 말한 유리와 민호다. 박 회장이 소개했습니다. 정인숙은 차분하게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인숙입니다. 아버님께서 늘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분들이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정인숙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 한 조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자신들의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혹시?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인숙은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유리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정인숙의 말이 끝나자 레스토랑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박 회장만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인가? 박 회장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유리는 입술을 떨며 정인숙을 응시했습니다.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집에 들어온 가정부. 그때 그녀는 47세의 중년 여성이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정인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듯한 시선이었죠. 점심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정인숙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인숙 씨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마음씨가 착하시다.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사시더라고.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정인숙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차분한 말투에 호감을 느꼈지만 유리는 계속 불편해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박 회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유리가 정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처음 뵙는 건가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정인숙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순간 유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20년 전 겨울, 어머니 상을 치른 직후였어요.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들어온 가정부가 바로 정인숙이었습니다. 당시 유리는 23세였고 상실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맞다. 당신이. 유리가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정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밤늦게까지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는 그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리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엉뚱한 곳에 풀었습니다. 가정부인 정인숙에게 화풀이를 했고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밥이 짜다,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며 계속 트집을 잡았죠.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정인숙을 무시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상해졌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한겨울에 찬물로 걸레질을 시키기도 했어요. 정인숙은 묵묵히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였거든요. 박 회장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분위기가 다시 어색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박 회장이 물었어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정인숙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유리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이 집으로 돌아간 후 유리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기억 안 나?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집에 온 가정부 말이야. 가정부? 민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 말하는 거야? 그때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정인숙이야. 2년 정도 우리 집에서 일했던 사람. 유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좀 심하게 했거든. 민호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그 아주머니 말하는 거구나. 맞다, 생각나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빠 재혼 상대라고.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유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인숙이 추운 겨울날 뜨거운 물을 길어 나르며 마루를 닦던 모습, 유리가 던진 음식을 묵묵히 치우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은 특히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유리가 친구들과 파티를 했는데 정인숙이 준비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릇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정인숙은 무릎을 꿇고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유리가 정인숙에게 소리쳤던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인숙은 그때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한편 정인숙은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쓴 일기였어요. 오늘도 유리 양에게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되새겼습니다. 박 회장님은 좋은 분 같은데 자녀들은 왜 이럴까? 특히 유리 양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살고 싶다. 이런 모욕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정인숙은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 흘렸고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인숙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과 정인숙의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지만 집안 분위기는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유리는 매일 불안에 시달렸고 민호는 계속 눈치만 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은 달랐어요. 이제 그녀는 박 회장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사회복지재단 이사회 회의가 있어요. 정인숙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즉시 박 회장의 자선 사업에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인숙 씨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서 기뻐요.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인숙의 사회 활동을 전적으로 지지했어요. 사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자선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했거든요. 유리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도 바쁜데 갑자기 재단 일까지 신경 쓰시는 건 어떨까요? 유리야, 돈만 벌면 뭐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박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정인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정인숙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이 회사에 간 사이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서재 한 구석에는 박 회장의 개인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성건설 지분 구조. 정인숙이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박 회장이 지닌 주식, 자녀들의 상속 예정 지분, 그리고 회사의 재정 상태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격리 일을 하며 숫자에 능통해졌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님? 유리가 서재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정인숙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박 회장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칭에는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죠. 유리 씨, 일찍 오셨네요. 정인숙이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어요. 유리는 정인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뭘 하고 계셨어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님 서재에는 좋은 책들이 많네요. 정인숙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유리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정인숙은 박 회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제가 사회복지재단을 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기존 재단들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으세요? 박 회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을 돕는 재단은 어떨까요? 특히 가정부나 청소원 같은 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인숙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역시 인숙 씨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시죠. 한편 정인숙의 오랜 친구 한미정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60세인 미정은 20년 전 정인숙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낸 동지 같은 존재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인수가 정말 대단하다. 누가 생각했겠어? 미정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때 그 집 가정부였던 내가 이제 그 집 안주인이 되다니. 정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 뭘 말하는 거야? 미정이 궁금해했어요. 그때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한테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정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유리가 나한테 했던 일들 하나도 잊지 않았어. 미정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수가 복수는 좋지 않아.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행복? 정인숙이 비웃었어요.
20년 동안 당한 굴욕을 그냥 넘어가라고? 그때 유리가 내 앞에서 밥그릇을 던지며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소리쳤을 때 난 무릎 꿇고 가릇 조각을 주워 담았어. 그 굴욕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인숙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박 회장님은 좋은 분이잖아. 미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물론이지. 회장님한테는 진심이야. 하지만 그 자식들은 달라. 정인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회사 내 인사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리와 민호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오랜 세월 밑바닥에서 살아온 그녀는 사람들의 비밀을 캐내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숙은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회사 일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재단 일과 연계해서 말이에요. 물론이에요. 인숙 씨 같은 분이 참여해 주시면 회사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박 회장이 기꺼이 승낙했어요. 유리는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이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전적으로 정인숙을 신뢰하고 있어서 함부로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유리가 동생에게 속삭였어요. 누나,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잖아. 민호가 소심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인숙은 다시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을 써내려갔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었다. 유리야, 내가 나한테 했던 일들을 하나씩 갚아줄 차례야. 그녀의 펜 끝에서 복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이 박 회장과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회사 이사회에도 참석하며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된 그녀는 회사 내 인사권에까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오늘 이사회에서 새로운 인사 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정인숙이 회의실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회장을 비롯해 유리, 민호, 그리고 다른 임원들이 모두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정인숙을 바라봤어요. 지난 몇 달간 정인숙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떤 인사 발령 말씀이신가요? 재단과 연계한 새로운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공헌팀이라고 할까요? 정인숙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이 팀에서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박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요즘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팀장에는 누구를 앉히실 생각이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혹시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존 임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가 있으니까요. 유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외부 영입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리 씨, 전문성이 중요해요. 사회공헌은 단순한 일이 아니거든요. 정인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리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유리는 민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점점 더 큰 권한을 가져가고 있어. 이러다가 우리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누나,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인숙은 한미정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인숙의 집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미정은 정인숙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인수가 정말 달라졌다. 옛날에 그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 미정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나를 바꿔놓았어. 정인숙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끊임없이 공부했고 준비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로 복수를 할 생각이야?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인숙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미정아, 너도 그때를 기억하잖아. 내가 얼마나 굴욕적인 일들을 당했는지, 유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정인숙이 박 회장 집에서 일할 때의 일들을 그녀도 생생히 기억했거든요. 유리는 정인숙을 마치 물건처럼 대했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잖아. 굳이 복수를 하지 않아도.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높은 위치? 정인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진짜 복수는 따로 있어. 유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그녀를 무릎 꿇리는 거야. 정인숙은 이미 유리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격리부에 있는 지인을 통해 유리가 몰래 조성하고 있는 비자금의 존재를 알아냈거든요. 또한 민호가 최근 진행한 부동산 투자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나갈 거야. 그리고 적절한 때에 모든 걸 공개할 거고. 정인숙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배어 있었어요. 한편 유리는 집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의 정체를 아는 것은 자신뿐이었고 그 사실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어요. 혹시 정인숙이 복수를 위해 접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어머님을 믿으시는 건가요? 유리가 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하지. 인숙 씨만큼 선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박 회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리 결혼하신 것 같아서요.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내가 인숙 씨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박 회장이 딸을 달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인숙은 서재에서 혼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박 회장의 가족 사진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사진 속의 유리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나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그날을 기억해? 정인숙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를 이 집에서 내쫓을 차례지. 정인숙은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리의 비자금 조성 증거 자료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유리를 회사에서 축출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해야 해. 정인숙이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급하게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유리는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끼던 비서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는 것이었어요. 그 비서는 유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야? 유리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사실 그 비서는 정인숙이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한 것이었습니다.
정인숙은 이렇게 유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정인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정인숙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유리의 비자금 조성 증거와 민호의 불법 투자 내역, 모든 것이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하셨죠? 정인숙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박 회장에게 말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회사 투명성 강화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에요. 요즘 기업 윤리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어요. 유리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둘 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유리는 최근 정인숙의 행동들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과 유리, 민호, 그리고 정인숙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평소와 다르게 두꺼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박 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최근 사회적으로 기업의 도덕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요. 정인숙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박 회장이 궁금해했어요. 정인숙은 서류 봉투를 열어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투명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인숙이 꺼낸 서류들 중에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보였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 씨, 이 자료들을 한번 보세요. 정인숙이 차분하게 서류를 유리 앞에 놓았어요. 그것은 유리가 몰래 조성한 비자금 내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리야, 이게 정말이야?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유리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정인숙은 계속해서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와 관련된 자료도 있어요. 민호의 불법 투자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었습니다. 민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건 어떻게, 이 모든 자료들을 어디서 구한 거예요? 유리가 정인숙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제 그녀도 정인숙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인숙은 냉정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이든 해야죠. 특히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박 회장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유리야, 민호야, 이게 정말이라면. 아버지,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유리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에요. 저 여자라니요? 정인숙이 차갑게 끼어들었어요. 유리 씨, 20년 전에도 저를 그렇게 부르셨죠. 그 순간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고 박 회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20년 전이 무슨 말이에요?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인숙은 드디어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20년 전 이 댁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정인숙입니다. 박 회장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폭로되자
당황했습니다. 그때 유리 씨는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정인숙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한이 담겨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찬물로 걸레질을 시키고 밥그릇을 던지며 이딴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소리쳤죠. 유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려서요? 정인숙이 비웃었어요. 23살이면 충분히 어른이죠. 당신은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더욱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인숙 씨,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정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당신께는 진심이에요. 회의실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웅성거렸고 유리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유리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용이라고요? 정인숙이 냉소했어요. 당신이 저를 이용할 때는 상관없었나요? 당신 친구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며 웃을 때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도 모두 복수를 위해서. 복수라고 하기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정인숙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회사의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을 뿐이에요. 박 회장은 큰 충격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 폭로와 자녀들의 비리, 그리고 아내의 복수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유리가 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정인숙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응급차가 도착해 박 회장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유리와 민호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병원 복도에서 유리가 정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만족하세요? 아버지까지 쓰러뜨리고. 정인숙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한 거예요? 유리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정인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걸 돌려받고 싶었어요. 무릎 꿇고 빌게 만들고 싶었죠.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던 것 같으니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정인숙과 유리, 민호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이상 이 가족은 예전과 같을 수 없었어요.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이 쓰러진 지 이틀째 가족들은 교대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유리와 민호는 반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조심스럽게 정인숙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실까요? 정인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안정을 되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대화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시면 안 되니까 한 분씩 들어가세요. 정인숙이 먼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는 정인숙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숙 씨, 박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복수를 위해서였나요? 정인숙은 병상 옆 의자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진심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심하게 했었나요?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정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굴욕을 당하면서도 견뎌야 했죠. 생계를 위해서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죄였소. 그때 당신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정인숙이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옳지 않았어요. 회장님까지 아프게 해서. 박 회장은 정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숙 씨,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행복했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유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던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야,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아버지, 저는 정말 잘못했어요. 인숙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유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민호도 병실에 들어와 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누나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도 인숙 어머니를 제대로 대하지 못했어요. 박 회장은 두 자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난 게 내 책임이기도 하다. 내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 그날 저녁 정인숙은 한미정을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미정은 정인숙의 지친 모습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인숙아,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인다.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인숙은 커피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복수하고 싶었는데 정작 나만 더 아파진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회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유리 씨도 반성하고 있잖아. 정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유리가 진짜로 뉘우치는지 확인해야 해. 무슨 말이야? 미정이 불안해했어요.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정인숙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진정한 사과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알아봐야 해. 다음 날 박 회장의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박 회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내가 결정한 게 있다. 박 회장이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 아버지. 유리와 민호가 동시에 놀랐어요. 이번 일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회사 관리도 소홀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회장은 정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인숙 씨와 함께 사회복지재단에 더 집중하려고 해. 그리고 회사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유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기회? 박
박 회장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증명해봐라. 어떻게요? 유리가 물었어요. 박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인숙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회사에서 물러나라.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한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가 할게요. 정인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0년간 꿈꿔온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인숙은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바람이 불어와 정인숙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복수의 끝에서 그녀가 얻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 회장이 퇴원한 지 일주일 후 은성건설 본사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유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든 임직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정인숙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유리 이사님이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를 들여보내라고 했습니다. 유리가 들어왔을 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사임을 발표하겠어요. 정인숙은 여전히 차갑게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사회에서 뭘 말할 생각이니?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릴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 유리 씨 인생이 망가질 텐데 괜찮니? 정인숙이 냉정하게 물었어요.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인생을 망가뜨린 건 저였어요. 이제 제가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 순간 정인숙의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리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은성건설 임원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박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과 정인숙, 민호가 참석했어요. 유리는 회의 테이블 한쪽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무슨 발표인가? 한 임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유리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은성건설 이사직에서 사임합니다.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그 이유는 제가 회사에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계속 말했어요. 비자금 조성과 불투명한 경영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박 회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또한 유리가 잠시 멈추더니 정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인숙 이사장님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정인숙은 가만히 유리를 바라봤어요. 유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정인숙 이사장님이 우리 집에서 일하실 때
저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엉뚱한 곳에서 풀었고 이사장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공식 이사회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추운 겨울날 찬물로 청소를 시키고 음식을 던지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유리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정인숙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2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굴욕적인 기억들이 유리의 입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인숙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인숙 이사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유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인숙은 자신 앞에 고개 숙인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꿈꿔온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놓인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거라. 정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유리가 고개를 들어 정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사장님, 용서는 안 해요. 정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인숙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복수를 위해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박 회장이 정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숙 씨,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나요? 정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게 옳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정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 정인숙은 한미정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미정은 회사 소식을 듣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가 어떤 기분이야? 20년간 기다렸던 복수를 드디어 이뤘는데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인숙은 커피를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이상해. 복수를 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복수가 끝나면 허무함이 오는 법이야. 미정이 위로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인숙이 말을 멈췄어요. 유리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이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가해자야? 미정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까지 아프게 하고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어. 그때 정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에게서 온 연락이었어요. 어머니, 누나가 사라졌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사회 후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연락도 안 받고.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인숙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설마 유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복수의 결과가 이런 비극으로 이어지는 건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호 씨, 유리 씨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정인숙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산소에 가끔 가긴 하는데. 민호가 대답했어요. 정인숙은 즉시 차를 타고 유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 근교 한적한 언덕 위 박 회장의 전 부인이 잠들어 있는 산소에는 쓸쓸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묘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저녁 시간, 멀리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유리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유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엄마, 미안해요. 유리가 묘비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못된 딸이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정인숙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유리의 목소리에서 깊은 후회와 슬픔이 느껴졌어요. 인숙 어머니한테도 너무 잘못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인숙이 조용히 다가가자 유리가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정인숙이 유리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정인숙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뵙고 싶었어요. 부인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했거든요. 엄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유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했어요. 정인숙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유리의 말에서 진심 어린 후회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유리 씨, 정인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네. 유리가 놀라며 정인숙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회장님까지 아프게 하고 이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정인숙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당신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건 제가 시작한 일이에요. 어머니는 잘못이 없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 아래 두 여자는 각자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인숙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유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회장과 민호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두 사람은 유리와 정인숙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리야, 박 회장이 딸에게 달려왔어요. 걱정했잖아. 아버지, 죄송해요. 유리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박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호도 다가와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누나, 집에 가자. 아버지도 걱정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산소를 떠나기 전 정인숙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을 제가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날 밤 박 회장 집에서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버지,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급할 것 없어. 정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 씨,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유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함께 배워나가면 돼요. 정인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인숙과 한미정은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정인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어요. 인수가 정말 여기서 카페를 하겠다는 거야? 미정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 복수도 끝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정인숙이 카페 인테리어를 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어.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유리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정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유리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인숙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봉사활동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점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유리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상처와 원망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날 오후 박 회장도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작은 카페에서는 처음으로 진정한 화해가 이뤄졌어요. 인숙 씨, 박 회장이 정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주셔서. 정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해가 질 무렵 카페에는 따뜻한 황금빛이 가득했습니다. 정인숙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어요. 20년간의 상처와 복수는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가정부였다. 정인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유리와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모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이야기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끝이 났어요.